안녕하세요. 슈이펜스입니다. 주님도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주주분들이 윗꼬리를 좀 보시면서 약간은 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신고가를 한번 좀 찍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실시간 변동하는 이 차트보다 훨씬 좀 중요한 숫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루하루 정말 변하는 캔들의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이제 현대모비스의 방향이 정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역방향의 신호이냐, 오늘 캔들로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윗꼬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과 이제 가치적인 분석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해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냐 아니면 올라가냐, 그거는 우리가 캔들 하나로는 솔직히 100% 이렇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가 매수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가 자체가. 그러면은 누군가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단서가 있느냐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띄게 된다라는 요 힌트를 남들보다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부분을 선점하면은 결국엔 오르겠구나. 오르냐 안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제 오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수급을 우리가 포착을 했을 때 누가 사고 있느냐. 지금 현대모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기관입니다. 지금 이 갈색이 기관이에요. 이 보라색은 외국인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비중은 수직으로 하락을 한 반면, 반대로 기관은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수직으로 매수를 해놨습니다. 즉 이건 이제 상방 손바뀜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만약에 기관마저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하방 경직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들 수는 있지만은, 지금 기관마저도 외국인이 던진 물량 하나하나를 금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대모비스의 윗꼬리 자체는 실질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조정이고,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 상방이 언제의 문제냐라고 귀결이 되는 겁니다. 즉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방 경직은 잡혀져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주주분들이 내가 떨어질까 여기서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왜? 사는 주체가 명확히 돈을 써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는 주체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얼마까지 갈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잠깐만 좀 이거를 볼게요. 현대모비스 이제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증권가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가의 보고서를 보시면은 목표 주가는 90만 원으로 상향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그렇죠, 매출 자체가 앞으로 로봇이 상단을 연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로봇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90만 원이면은 현재 주가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 이제 뭐 한 입 먹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현대모비스의 이제 2028년의 매출액이죠. 73조 9천억 원, 즉 74조 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틀라스 판매량. 이 아틀라스 판매량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30년 아틀라스가 이제 5만 대였을 때, 휴머노이드가 이제 5만 대를 판매를 했을 때 현대모비스의 로봇 액추에이터 매출이 이제 2조 원을 넘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2조 원의 매출이 로봇을 통해서 나온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현대모비스는 기존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는 로봇 관절 회사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 그 점을 까다롭다라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지금 인정을 시작해서 목표가를 삼성전자처럼 SK하이닉스처럼 계단식으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산업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산업혁명 때 여러분들 뭐 옛날 아주 옛날 일이긴 하지만은 산업혁명은 기계를 만든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돈은 오히려 기계를 만든 회사보다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더 많이 벌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장이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지금의 로봇 시대도 이와 지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절, 그리고 제어 센서, 액추에이터, 그리고 자율 시스템, SDV 이런 것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기계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역으로 전기를 파는 쪽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로봇 관절이라든지 SDV 센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물이 지도에 어디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방향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같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도가 아무리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모르면은 우리는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 위치만 알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대전에 있다. 라고 강조하면은 나는 대전에서 바로 이 보물이 있는 위치까지 직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현대모비스의 주당 자산 가치죠. 순자산 가치 BPS. BPS 자체가 202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69만 6,396원입니다. 자, 이게 뭐냐? 현대모비스가 이제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해서 회사를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의 주당 가치를 요 정도는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주주분들의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2, 30만 원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가 만약에 매각을 하거나 청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주분들께 평단이 얼마는 이 정도 가격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이거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보물지도의 위치는 지금 현재 69만 6,396원인 BPS를 여기에다가 PBR이죠. 이 PBR 자체를 4배만 우리가 곱해주더라도 4배. 지금 PBR을 이제 우리가 1배로 줬다. 1배로 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청산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PBR이 몇 배예요? 7배 이상이거든요. 7배 이상. 그럼 보수적으로 저는 여기에 이제 4배만 현대모비스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69만 원에다가 곱하기 4배를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27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너가 독단적으로 꾸민 거 아니냐. 이 꾸민 게 절대 아니라 LG전자가 마찬가지거든요. LG전자도 제가 이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얘가 지금 BPS가 얼마였습니까? 17만 6,102원이었습니다. 2028년 기준으로.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매각할 때 주당 이 정도는 받고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BPS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이 넘어가요. 여러분들. BPS는 1 자체가 뭐냐? BPS 한 배. BPS, PR이죠. PBR. PBR 한 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청산 가치 이상을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LG전자도 17만 6,102원에다가 PBR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BPS 순자산 가치에다가는 PBR을 곱해줘야 되고 이제 주당 순이익인 EPS에다가는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BPS로 했잖아요. BPS. 그러니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요거 하니까는 실질적으로 4배만 주더라도 얼마예요? 7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상한가 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지도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모비스의 보물지도는 지금 얼마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현대모비스의 보물지도는 278만 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지도의 이 위치, 보물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보물의 위치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는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우리가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하지 않으려면은. 차트 분석이라는 단검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바라봤을 때 피지컬 AI 핵심 기업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기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여의도 증권가에서 두 팔 걷고 지금 커버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늘 금이 나온 뒤가 아니라 금맥이 발견되기 직전에 움직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AI와 휴머노이드 기업을 금을 캐는 광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금이 오르면 광산에서도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여의도 증권가가 현대모비스에게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뭐다? 광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현대모비스라는 산 전체에서 금이 쏟아진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이제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좀 들여다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좀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은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버는 것보다 시대가 바뀌는 순간을 발견해서 벌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스마트폰의 시대였었고, 그쵸? 스마트폰.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왔었고요. 시대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제 AI를 움직이는 메모리, 하이닉스나 이제 뭐 삼성전자죠. 이쪽에 지금 베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은 남거든요. 뭐냐면은 만약 메모리 다음 시대, 이 다음 시대가 온다면 시장은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사실 AI와 휴머노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이동시키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는 시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반도체 혹은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광반도체 시동을 거는 이유가 사실상 메모리 다음 시대를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AI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먼저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HBM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자금이 HBM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할지 지금 찾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찾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HBM이 오늘의 금강이라면은 이 광반도체라는 것은 아직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금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늘 금이 나온 뒤에 움직인 게 아니라 금맥이 발견되기 직전에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현재 AI 수혜주보다는 AI 다음 퍼세대 베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이 기업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무대 젠슨 황이 삼성의 로고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다. 함께 가자. 안심하셨습니까? 그건 사형수의 마지막 수포였습니다. 삼성이 10년 동안 머리카락 100분의 1 간격으로 쌓아올린 HBM4의 성벽, 그 공든탑을 무너뜨릴 단두대가 이미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그 칼날의 이름은 바로 빛과 양자 컴퓨터입니다. 지금까지 칩을 있던 구리선은 이제 자폭장치가 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초고속 데이터를 감당하는 순간 구리는 불덩이가 되어 타버릴 겁니다. 엔비디아가 구리를 버리는 순간 삼성의 10년 노력은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TSMC와만 손을 잡고 빛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을 씹어먹은 엔비디아가 대체 왜 아직 상용화도 안 된 양자 컴퓨터에 군침을 흘리는 걸까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국의 생존 본능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엔비디아의 GPU라도 결국 물리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책의 내용을 찾기 위해 1초에 수백만 페이지를 넘기는 괴물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동시에 읽어버리는 신이에요. 젠슨왕의 진짜 공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독립적으로 완성을 한다면 엔비디아가 쌓아올린 3천조 원짜리 GPU 제국은 그날로 붕괴합니다. 슈퍼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순간 이동이 발명되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은 무서운 결단을 내립니다. 신이 강림하기 전에 신의 목줄을 채워라.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를 철저히 GPU의 지시를 받는 보조 두뇌로 귀속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의도 진공과에서도 보고서로 지목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대, 즉 NVQ링크의 정치입니다. GPU가 명령을 하고 양자 컴퓨터가 연산을 하는 절대 권력의 생태계죠. 그런데 이 원대한 계획에 우주 최악의 물리적 재앙이 발생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데이터를 씹어 삼키는 100도의 용광로예요. 그런데 그 파트너인 양자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영하 273도, 우주의 끝보다 더 차가운 절대 영도의 심해에서만 숨을 쉽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펄펄 끓는 용광로의 쇳물을 그대로 얼음 호수에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사방으로 비명이 터지며 모든 게 박살이 나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처한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전기가 흐르면 불덩이가 되는 구리선으로 이 둘을 연결한다? 그건 양자 컴퓨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구리선을 타고 넘어온 그 미세한 열기 한 점이 양자 컴퓨터에 닿는 순간 수조 원짜리 양자 상태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붕괴됩니다. 그럼 이제 어쩌겠습니까? 연결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젠슨왕은 인류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우주의 금기에 도전합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는 단 0.1도도 전달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핵심 데이터만 쏙 빼내서 절대 용도의 심해로 순간 이동시킬 유령의 통로. 열은 죽이고 속도만 살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질량도 온도도 없는 전령. 그래서 빛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빛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열을 동반하지 않는 전령입니다. 섭씨 100도의 GPU에서 폭발하는 데이터를 영하 273도의 양자 컴퓨터로 단 1도의 온도 상승 없이 꽂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게 젠슨왕이 TSMC와 밀실에 들어가 광반도체의 가문에 명운을 건 진짜 이유입니다. 양자 생태계를 노예로 삼으려는 엔비디아에게는 광반도체는 선택이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한 유일한
허파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삼성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TSMC와 단둘이서 빛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을 때 삼성이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진짜 노다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이 역전을 했는데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엔비디아가 뚫은 빛의 노선은 집 밖에 깔린 100차선짜리 초고속 KTX 선로입니다.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 집 안방에서 그 기차역까지 가는 길이 질척질척한 진흙탕 흙길, 즉 1mm 구리선이다라는 겁니다. 왜 빛의 시대에 굳이 1mm 구리선을 남겨뒀을까요? 아무리 빛의 시대라 해도 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산은 전기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칩 입장에서 데이터는 전기라는 액체 상태예요. 이걸 빛이라는 기체로 바꿔서 쏴주려면 반드시 광변족이라는 변환기, 즉 이 KTX 역을 거쳐야 됩니다. 문제는 이 칩에서 광변족이라는 KTX 역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사이는 무조건 전기가 흘러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구리선이 깔릴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의 방식은 이 전기라는 액체를 빛이라는 기체로 바꿔주는 광변조기가 대문 밖 저 멀리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아킬레스건이자 지금도 해결하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반면 삼성은 이 800억짜리 기업과 손을 잡고 KTX 직통 터널을 오히려 내 안방 거실에 아예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1mm의 구리길조차 지워버린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를 이미 역전시킨 삼성의 안방 직동 KTX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곧바로 먹는 거예요. 내 집에서 엘리베이터 하나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눈앞에 KTX 전용 직통 터널, 엘리베이터 이거를 통째로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CPU, 내장형 광학이라고 합니다. 빛으로 바꿔주는 내 집에서 저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심장 안에 찰싹 붙여서 하나로 조립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삼성의 데이터는 대문을 열고 KTX 역까지 택시나 버스를 탈 필요가 없어요. 거실에서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즉시 빛의 속도로 목적지까지 순간 이동을 해버립니다. 길 닦느라 고생하는 엔비디아를 안방에서 차 한잔 마시며 여유롭게 추월해버리는 격이죠. 이 1000조짜리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800억짜리 중소기업에 목을 매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안방의 KTX 역을 뚫어줄 유일한 공사 면허를 증권가도 인정한 시가총액 800억짜리 단돈 2,000원짜리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823억 원입니다. 가격은 주당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000원 수준이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물줄기를 틀었어요. 심지어 대한광통신 2,000원이었을 때도 이랬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만 탔어요. 그래서 최근 주도 섹터의 잔치에서 구경꾼이셨다면요. 이 종목 이름 석자를 가슴을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를 보상받기에 충분한 주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5광이라고 전송 한 통만 해주시면은 이 해당 종목 이름이 무엇이며 외국회가 왜 이렇게 거침없는 매수 행진을 이어나가는지 어떻게 삼성과의 협업을 평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